안녕하십니까. 덕병원 시청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집단상담의 3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위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단상담의 역할과 지도력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제가 교재 558페이지에 나오는 협동상담자 또는 공동상담자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58페이지 가운데 단에 보시게 되면 협동 또는 공동상담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상담이 대부분 이제 한 분이 진행합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2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좀 잘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은 소진 가능성,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담자가 굉장히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어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다 살펴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자 번아웃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2명 이상이 하게 되면 그러한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뭐냐면 한 사람은 어떤 이제 진행하다 보면 그게 몰입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약간 여유가 있는 뒤에서 지켜보는 다른 진행자, 상담자가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봐주고 나중에 뭐 피드백을 하거나 상담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갈무리할 때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차분한 시각으로 본 내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6, 7명 되면 개개인의 어떤 뭐 얼굴 변화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싫고 좋음 또 적극적인 것 또는 또 소극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몸동작, 얼굴 표정 하는 행동 하나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 명의 진행자가 그것을 다 캐치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도 보조 진행자 내지는 공동 진행자가 그것을 캐치함으로 해서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어요. 559페이지 보게 되면 단점은 협동이 잘 되고 또 공동 진행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하면 참 좋은데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있겠고 상담자가 서로가 내담자들에게 각각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잘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동을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고 뭐 하면서 내담자들을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끔 하는 이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어떤 경쟁적인 것도 뭐 무조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그러한 경쟁적 모습으로 보임으로써 자기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내담자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면 오히려 두 공동 진행자가 약간씩의 긴장감 도는 그러한 경쟁도 오히려 전체적인 역동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공동 상담자의 활용 장점으로서 한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상담자가 직접 집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집단을 지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상담자는 집단 전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앞에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혼자서는 전 집단을 한꺼번에 모두 관찰하고 그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메시지를 전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협동상담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두 상담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각각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반 정도 이상의 집단원들의 거동이나 행동이나 쉽게 캐치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 두 상담자의 상호작용이나 또는 시범 행동 이런 것들을 뭐 역할 연기 같은 것을 할 때 A, B 역할을 맡아서 한번 시연을 해주는 리허설을 해주는 이러한 장점도 있겠죠. 훨씬 더 전달력이 뛰어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협동 내지는 공동 상담자의 활용도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을 하다 보면 문제되는 집단원이 꼭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나눌 때는 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먼저 대화 독점자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뭐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노래방 가면 마이크 주면 자기 노래 막
알고 있는 18분 다 부를 때까지 마이크 안 놓는 사람이 있듯이 집단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시간 안배를 떠나서 자기 얘기 중심으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 집단원의 첫 번째 등장인데요. 기출문제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러한 대화 독점자에 대해서는 상담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대화 독점을 허용한 다른 집단원이 이를 직접 집단에서 다루도록 개입한다라고 해서 뭐냐면 그러한 상황을 만든 집단원이 있다면 그 집단원이 자기들끼리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하나의 원칙을 정한다든가, 그 다음 또 대화 독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과 그 역동에 대해서 탐색하니까 왜 이 사람이 자꾸만 자기 얘기만 자꾸만 하려고 그러고 한 번 얘기한 것을 계속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탐색을 해내려고 하는, 왜냐하면 집단 상담자도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독점은 일종의 강박적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자꾸만 반복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또는 자기 외적인 얘기로 시간을 자꾸만 이렇게 할애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여 다른 집단원에 대해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한다라고 함으로 해서 뭐 어떤 역동성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원칙을 잡아주는 것, 시간 배정을 한다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야, 이까지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는 뭐 누구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우리 A 친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B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함으로 해서 A 친구가 기분 안 나쁘게 B나 C 친구를 끄집어 들여서 대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는 이러한 진행상의 어떤 묘미, 기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여러 유형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자 유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상담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원이 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끄집어내면 거기에서 막 스스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막 그 고통을 줄이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 그런 진술로 인해서 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먼저 위로해버리고 그 문제를 막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과정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구원자 내지는 치료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 불평불만자, 뭐 늘 나오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집단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뭐 다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과 부분부터 참 재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쉬는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래서 10분 주면 싫다 그러고, 그 짧은 시간에도 그 남자애들은 그 짧은 쉬는 시간에도 그죠? 나가서 뭐 운동도 좀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간만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가면 불평불만도 많고, 왜 뭐 우리 같은 애들만 왜 뭐 안 하고 가느냐, 뭐 우리가 문제아예요? 막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끈끈이 이제 불만을 들은 아이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잘 캐치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집단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를 곤란하게 하는 집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뭐 개인 활동이나 집단 행동이나 뭔가 팀별로 해야 될 그때마다 좀 지시에 잘 따르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괜히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친구 하는 거 방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담자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다거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 외적인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어서 집단의 분위기를 좀 망친다 그래야 되나요? 좀 부적절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총론을 배우기 때문에 강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기 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런 유형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사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사형이 좀 등장합니다. 역사가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어떤 집단원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다 자기가 아는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화재 독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옳고 그름을 정해주거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는 다른 집단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인격과 여러 가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내담 집단원들을 좀 누르는 그런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자, 기출문제에서는 청소년 집단원의 문제 행동과 그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습관적 불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불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바로바로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미루게 되면 그것이 그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다른 그냥 차분한 아이들에게도 불만적인 요소가 생기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빨리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와서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소극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극적인 것은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지루하거나 루즈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약간 유머스러운 내용을 한두 개 준비하는 것도 요령 중에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또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팀별 활동할 때 잘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같은 사람들끼리만 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이렇게 남녀를 섞어 놓는다든가 아침에 이렇게 모였다면 오후에는 다른 친구들끼리 또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개별 그룹이 밑에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독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처럼 대화 독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행동이 있는지, 그런 행동일지, 인지 아니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지성화입니다. 지성화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도사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성화라고 하는 것도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자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인텔리전트 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나는 다 안다. 도사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초월했다든가 문제 끈끈에 대해서마다 어떤 자기 어떤 상황을 자기는 그런 뭐 문제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또 저렇게 지성화 내지는 도사형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혹시 자기 문제가 노출되는 것 또는 어떤 불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기술 진행에 있어서 기술과 진행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이 책에서는 제가 총 13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노출, 자기 진술입니다. 뭐 자기 노출, 우리 보통 자기 개방이라고 해요. 자기 개방이라고, 자기 개방 안에는 자기 진술이 있고 또 자기 노출이 있습니다.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출은 자신의 경험을 집단 속에 끄집어내어서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는 방법이고요. 자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입장 또는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어떤 집단원들이 동의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이런 경우에 내가 너라면 또는 내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고 난 생각을 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것도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상담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법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피드백 주고받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단 상담 안에서는 역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동성의 가장 큰 내용을 보면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어떤 반응을 상호간에 진솔하게 얘기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받아보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또는 A 친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B, C, D 너희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그 생각을 받아줌으로 해서 A는 그 집단 안에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기법이 있겠고요. 그 내용에서 뭐 피드백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보면 일단은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간결한 피드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뭐 함축적이거나 함의가 담겨져 있거나 복잡하면 안 되죠. 바로 피드백 받으면서 아하 그게 그 문제구나 라고 해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담백한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피드백 해주면 피드백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내용이나 비언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집단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다 참여하는 피드백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 또는 긍정적인 것 구분 없이 다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뭐 좋은 것만 피드백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내용, 좀 아프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로 가서 명료화 기법입니다. 명료화라 말 그대로 한자어죠. 명료, 말 그대로 내용을 분명하게 재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같은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조금 상담자는 이해했지만 다른 구성원들한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A 친구가 방금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 한번 확인받고 아 그래요, 우리 A 친구가 말한 것이 요거였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들은 거죠? 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어떤 언어가 주는 불확실성을 상담자는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다른 집단원에게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면시키기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컨프론팅 또는 컨프론트라고 하는 이 직면.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도 직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자신과 맞닥뜨리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용기 내지는 도전을 시키는 이러한 기법이 바로 직면하기입니다. 그래서 맞닥뜨림 또는 직면하기 또는 지적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일치성 또는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담자가 조금 밀어붙일 수 있어요, 내담자를. 그래서 내담자가 좀 불쾌하거나 내담자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더 나아가서 저항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직면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때 상담자가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직면이다. 다섯 번째는 침묵에 대한 처리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집단 상담에도 있고 개인 상담에도 있고, 상담이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탁 내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침묵의 의미가 뭔가? 저항일까? 아니면 너무 피곤한 피로회복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침묵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침묵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경험 많은 집단 상담 진행자들은 침묵이 찾아오면 금방 빨리 눈치채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왜 친구가 갑자기 침묵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만, 좀 경험이 좀 일천한 초보 집단 상담 진행자는 어떤 한 친구가 침묵에 탁 빠지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면서 자기가 당황한 얼굴이 또 다른 집단한테 보임으로 해서 집단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침묵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을까를 빨리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노련한 진행자의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동질성 찾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연결짓기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름이라든가 취미 또는 사는 곳, 과거 경험, 뭐 잘하는 교과목, 못하는 교과목,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초선원들이 서로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비슷한 뭐 취미라든가 같은 학교라든가 같은 사는 동네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유사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 현장에서 어떤 동질감을 찾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호 교류라든가 융동성을 할 때 그만큼 이제 거리감이 없어지거든요. 아, 저 친구 우리 동네 같이 사는구나. 아, 저 친구 나랑 같은 학원에 다녔네. 난 몰랐네. 없던 친밀감이 생기게 되죠. 그죠? 저 친구 별명이 나랑 비슷하다, 야. 또는, 그 친구, 저 친구 산을 좋아하네. 나도 참 산을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노래 참 잘하는구나.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 친구 좋아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러한 공통점이 연결이 되면서 집단의 어떤 친밀감과 역동성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험하기라든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좀 접근하기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고 무섭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죠? 친구와 같이 어울려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끔 할 수 있겠죠. 근데 해석입니다. 해석은 일반적으로 대안입니다.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해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해석 기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담의 기법으로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대안 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떤 일정한 틀에서 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 뛰어넘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 보면 감정적 환기법이라고 해서 집단원의 핵심적 가치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역할놀이라든가, 특히 상담자의 유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법에서 유머라고 하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웃긴다는 것이 아니라 유머의 가장 큰 장점은 집단 속에 있을 수 있는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유머라든가 또 강한 설득 등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환기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돼 하라고 하는 어떤 부안해동 같은, 그죠? 감정적인 어떤 동질성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 상담 장면에서 활용도가 더 높은 상담 기술이라고 해서 차단하기, 연결하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유머스를 한 이런 유머 기법도 다 포함이 됩니다. 차단하기는 뭐냐면 문제되는 집단의 문제된 행동을 또는 언어적인 태도를 차단을 해서 집단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고, 연결하기는 앞에 설명했던 우리가 동질성을 찾아주는 이런 기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직면하기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도 다 쓰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얘기처럼 차단하기, 연결하기 또는 유머 같은 이러한 기법들은 집단 상담에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 기금이에요. 1대1 상담이나 심층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자가 몇 가지 알려주면 그것이 끝나요. 근데 집단 규범은 뭐냐면, 어떤 상담자가 사전에 미리 어떤 행동 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으면 별로 잘 따라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집단 상담을 하는데 핸드폰 꺼놓기, 약속 시간 지키기, 다른 친구가 얘기할 때 경청해주기, 그죠? 팀별로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전달하면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집단 규범을 집단 안에서 스스로 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집단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규범 내지는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A 친구 한번 얘기해 볼래? B 친구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 한번 해서 그 친구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글쎄요, 중간에 전화 오고 이러면 좀 불편하니까 집단 상담하는 도중에만큼은 핸드폰을 끊는 게 좋겠는데요. 와, 다른 친구들 동의하면 규범을 하나 정하는 거죠. 핸드폰을 꺼놓기. 두 번째,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다. 누군가 얘기하면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두 번째 원칙. 이렇게 규범을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 또는 규칙들을 우리가 사전에 뽑아내야 되는데, 유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집단이니까 가장 중요한 비밀 엄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얘기지만 우리 여기서 나눈 얘기들이 바깥으로 안 새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만 알고 바깥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하게끔 만들고 다 동의를 받고, 이런 식의 규범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얘기나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팀별로 또는 짝꿍끼리의 어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파트너인 학생이 만약에 안 오게 되면 남아있는 친구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불가피하다면 결석을 하거나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 사전에 알려주기라든가 뭐 오는 시간 또는 쉬는 시간 지키기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협의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든가 이런 아주 큰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규범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진행 촉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기법으로서 유머도 되겠지만 또 여기 나오는 상담자의 자기 개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촉진에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기법 속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분에 보면 또 집단 상담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중재한다? 중재라는, 우리가 상담에서 보통 중재라는 말은 뭐죠? 또 개입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죠? 개입. 그러니까 상담자의 어떤 전문성이 빛을 발휘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집단에 대해서 적절하게 차단하는 상담자의 전문적 기술. 또 갈등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 대면을 통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 명료화 또는 재진술, 환원을 보여주는, 할 수 있도록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화시키고 모두가 다 알게끔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자, 집단 상담자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집단 상담에 관련된 기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네 번째 시간인 다음 시간에는 565페이지 제5절 집단 상담의 제1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담 이론이 집단 속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